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5일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와 관련한 용의자 1명을 사살하고 최소한 2명을 체포했습니다. 전날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테러범 5명과 캐나다인 1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숨진 테러범 가운데 1명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15일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자카르타 곳곳에 경찰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가 15일 남부 지역의 아프리카 연합 군기지를 공격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 관리는 VOA에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40명의 케냐군 병사들이 숨지고 나머지 병력은 간신히 기지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 측은 자신들이 공격을 가했다며 케냐군 병사 60여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괴한들이 폭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 4대를 몰고 기지 정문으로 돌진해 터뜨린 뒤 케냐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또 알샤바브가 마을을 장악한 채 지역을 포위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건물 높이 매달아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가 16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차잉잉원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타이완 10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이 후보와 집권 국민당의 주리룬 후보는 15일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6일 비가 예상되고 국민들이 정치 전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투표율은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진당과 국민당은 유세 기간 도중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16일에는 타이완 전역에서 입법위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113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에 550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7년여에 걸친 개발 끝에 자체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가 빠르면 다음 달 첫 손을 보인다고 미군 성조지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이 제작한 이번 전투기는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오는 3월 일본 방위성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NHK 방송은 전투기의 길이가 약 14m, 양쪽 날개 폭이 약 9m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신형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 비행은 일본 중부 아이치현과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가 위치한 기후현 사이 상공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스텔스는 적의 레이더 감지를 피할 수 있는 기술로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15일 또다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라이베리아를 마지막으로 서아프리카 3개국 모두가 에볼라 종식 국가를 선포됐다던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WHO는 시에라리온에서 이달 초 사망한 여성의 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지난해 11월 7일 42일간 추가 발병 환자가 나오지 않자 에볼라 종식 국가로 선포됐었습니다. WHO는 이에 따라 에볼라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강력한 감시 활동과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16일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으나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제재의 수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란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message to the U.S. Hey, we're still around. I know you're all worried about the Middle East.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으나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제재의 수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중국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리 바오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15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출로가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황 본부장은 덧붙였습니다. 한중 양국은 다만 안보리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가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한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강화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는 온도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새롭고 강력하고 적당한 제재를 이야기했다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중국은 미, 한, 일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적절한 제재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 관한 광운대 신상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담, 이런 것들을 중국이 거의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붕괴랄지 붕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의 압박 조치는 이 중국이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며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하는 중국의 시각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황 본부장과 우 대표의 회동에 대해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한반도 정세 격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리 바오둥 부부장은 현재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초안을 시급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혔다고 황 본부장은 전했습니다.
한편 우 특별대표는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담화를 거론하면서 중국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억센풀을 알 수 있다는 표현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달라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를 확인하고 중국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e've been very consistent in our message to Beijing that we want them to continue to use their influence. 중국이 영향력과 영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으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As Secretary Kerry said to you himself that the past approach that China's employed hasn't been working.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과거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이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더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인 만큼 중국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안보리 제재에 참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과거 3차례에 걸친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제재에도 참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추가 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미한, 한일 양자 간 외교 차관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워싱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세 나라가 갖는 최고위급 협의입니다. 이번 협의회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합니다. 이번 협의에 앞서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일 수석 대표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와 만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미한일 외교차관은 6자회담 수석 대표들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추가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일 및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연쇄 협의 결과를 토대로 3국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타 지역 정세 사안에 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한일 3국은 이 자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자리는 3국의 공조 협력 체제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전략적 핵심 축인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 문제 등 과거사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동안 미한일 공조가 다소 이완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전격 합의하고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면서 미한일 공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일단 그 위안부 합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사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한미일이 모인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한미일의 공조체제 기구가 복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한일 3국 외교차관은 16일 오후 협의회를 갖고 이어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임성남 차관은 이 협의회에 앞서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각각 미한, 한일 간 양자 외교차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임 차관은 15일 오전 도쿄로 출국했으며 오후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어제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살포와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발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전단살포와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에 이어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북한과의 연관성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사당국은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를 사칭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공기관 등에 대량으로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접근법을 바꾼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7선의 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대사와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the message to the U.S., hey, we're still around. I know you're all worried about the Middle East and Iran and Saudi Arabia, but we still are here in North. 네, 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우리 아직도 여기에 있어. 미국이 중동,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아직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핵 확산과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번이 네 번째 핵실험인 것을 감안해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Well, I think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made sense so far, but now it has to change. Sanctions.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지금까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제재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1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해야 하고 교황과 같은 특사들도 북한에 보내고 육자회담 당사국들을 동원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서 핵 비확산을 추구해야 합니까? Yes, I think we need to change our policy like we did with Iran. We said that Iran would not have any nuclear proliferation.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란에 대한 정책을 바꿨듯이 말이죠. 미국은 이란에 대해 핵을 확산하면 안 되며 핵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란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자위적인 이유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만한 충분한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십니까? I do believe they have an incentive. Here's a country that's economically falling apart. Their people are starving. They have sanctions. They can't.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민들은 굶고 있죠. 제재도 받고 있고 어떠한 상업적인 발전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기아에 시달리고 있죠. 북한은 현실적으로 경제를 개선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외부에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공조가 더 강해졌다고 보십니까? Yes, I believe it's in our interest. Seoul, Tokyo, they're our allies. Japan, South Korea, we have treaty with them to come to our mutual defense. 네, 미한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도 맺었고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죠. 중국은 군사적, 상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냉전 시대와 같은 갈등을 빚고 있지는 않지만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로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국의 대응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의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관련해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실시한 비상 측정 결과 방사능 수치가 정상이었고 표본 분석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비상 측정 작업을 중단하고 평소에 수행하던 대기, 수질, 낙진 분석 작업만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 이후 매일 자위대 항공기를 이용해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조사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한때 숙청설까지 나돌았던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석 달 만에 다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복권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창립 70돌 경축행사 소식을 전하며 최룡해가 이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최룡해의 직함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호칭했습니다. 연설 내용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고 수소탄 실험이 대성공을 거둬 자랑스럽다는 요지였습니다. 최 비서가 다시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석 달 만입니다. 최 비서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2인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전국 도대양 군중체육대회에 참석하고 노동신문에 글을 기고한 뒤 11월 8일 발표된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당 근로단체 부문을 맡던 최 비서가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11월 초 지방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 비서는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양건 당 비서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복권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어진 김 비서의 장례식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새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등에 잇따라 불참해 신변을 둘러싸고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최 비서가 이번에 다시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복권이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는 복권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혁명화 교육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말해 최 비서의 복귀를 유력하게 보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그 혁명화라는 건 기간이 우리 법률 규정처럼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몇 달 또는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 자체 내의 어떤 필요성이 충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도 최 비서의 청년동맹 행사 참여는 당 근로단체 담당 비서직으로 돌아왔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 비서가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면 석 달 만의 복권은 전례에 비춰 매우 빠른 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유일 지배체제 구축에 최 비서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최 비서에 대해 힘빼기 수준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으리라는 관측입니다. 최홍해가 청년동맹에서 주로 일을 해왔고 김정은을 떠받치는 통치 엘리트들의 상당 수준은 최홍해의 그 영향력과 또 최홍해가 키운 인물일 수 있어요.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최홍해가 관리해주고 도와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중국 공산당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최 비서가 북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이에 대해 2013년 3차 핵실험 뒤 최 비서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비핵화 입장을 밝힌 전례가 있지만 지금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반대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당분간 눈에 띄는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핵물질 안전지수에서 3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 관리 상태는 4년 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방지구상은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 관리가 전 세계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14일 발표한 2016년 핵물질 안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물질 관리 면에서 100점 만점에 24점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인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핵위협 방지 구상의 조사는 1kg 이상의 핵물질을 보유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핵물질 보유량과 보안 조치, 국제 규범, 국내법상 안전 조치와 이행 능력, 핵물질 도난 위험 요인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국제 규범에서 0점을 기록했고 국내법상 안전 조치에서는 단 4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그 밖에 핵물질 보유량과 도난 위험 요인 항목에선 지난 두 번의 조사 때보다 각각 17점과 8점이 낮은 38점과 3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이 단체의 보고서가 발표된 첫 해인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3회 연속 핵물질 관리 상태가 가장 열악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안전지수는 처음으로 30점대에서 20점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핵위협 방지 구상은 보고서에서 핵물질이 늘어난 점과 위험 요인이 증대됐다는 점 때문에 북한의 지수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조사관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과 같은 나라의 경우 핵 관련 시설 주변의 군사 규모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해 점수를 매겼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지수가 낮은 나라는 35점을 기록한 이란과 42점의 파키스탄이었습니다. 반면 핵물질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호주로 나타났으며 이어 스위스, 캐나다, 폴란드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총점 80점으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핵물질을 1kg 이상 보유한 나라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이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완전히 폐기하고 2012년과 2014년 사이 7개 나라가 핵을 포기했다면서 핵물질 보유국을 24개 나라로 집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9개 나라와 함께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다른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러 연구원과 올리비아 헤노스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인권을 위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다른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김 제1위원장과 당국자들을 규탄하고 중대한 결과가 수반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 공동저자인 클링러 연구원은 1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제재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e U.S. has sanctioned officials from Burma, Burundi, Congo, Iran, Syria, Sudan, and Zimbabw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미얀마와 부룬디, 콩고, 이란 등의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특히 짐바브웨와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클링러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대량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함께 효율적인 난민 동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할 경우 최대 365만 명의 난민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사전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동화 계획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자들 대부분이 탈북을 결심한 계기로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촉한 것을 꼽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송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국과 라오스 등을 압박해서 이들에 의한 탈북자 강제 송환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국제 비정부 기구들과 협력해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해 중국과 북한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탈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구금,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국 당국은 2015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특히 북한 탈출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014년 가을에서 2015년 가을 기간 동안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가 강화됐다며 북한군 탈영병에 의한 수차례의 중국 민간인 살인 사건이 경비 강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경 수비대는 모든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받았고 새로운 철조망도 설치됐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당국은 동남아시아 국경에서도 월경자 단속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2015년 1월 발표에 따르면 9개월에 걸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국경지대에서 수백 건의 인신매매 사건이 적발됐고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경지대 단속 강화로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 당국은 지난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외국 구호기관과 기독교 선교사들, 한국 교회들, 비정부 기구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지원해왔지만 단속 강화로 지난해 많은 지원단체들이 중국 내 활동을 중단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개미국인 피터 한 씨가 2014년 12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풀려났고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 부부인 케빈과 줄리아 가레트 씨도 2014년에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부인인 줄리아 씨는 석방됐지만 케빈 씨는 아직 억류돼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협약들을 근거로 탈북 여성들과 어린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행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인신매매 금지와 타인의 매춘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 등에 따라 탈북 여성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를 막고 어린이들에게 호적을 부여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사이의 기차 물동량이 2014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기차편으로 북한에 운송된 물동량이 120만 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철도 전문지 구독은 러시아 극동철도청 공보처를 인용해 12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철도를 통해 연해주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대개 함경북도 라진항이 목적지였습니다. 러시아 극동철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해주와 북한 사이 기차 물동량은 120만 톤으로 2014년보다 약 94만 톤 늘어난 양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 철도가 북한으로 실어 나르는 화물 가운데 94%가 석탄입니다. 구독지는 2015년에 석탄 약 110만 톤이 연해주 철도 노선을 통해 라진항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한국, 러시아는 최근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지금까지 3차례 시범적으로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석탄이 북한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해주 철도로 북한과 중국에 들어간 전체 물동량도 2015년에 크게 늘었습니다. 구독지에 따르면 해당 물동량은 지난해 약 22%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러시아 연해주 철도를 통해 북한과 중국으로 들어간 물품의 양은 약 1,010만 톤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철도청이 통계에 포함한 철도 노선은 러시아 그로데코보와 중국 수이펜해 노선, 러시아 하산과 북한 두만강 유역 노선, 그리고 러시아 마할리노와 중국 훈춘 노선입니다. 이들 노선 가운데 특히 러시아 마할리노해에서 중국 훈춘 사이 노선의 기차 물동량은 지난해 87% 증가했습니다. 이 노선을 이용한 운송 물품은 주로 목재와 광물질 그리고 석탄이었습니다. 반면 해당 노선을 통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들어간 물품의 양은 지난해 급감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철도청 통계에 따르면 해당 물량은 약 150만 톤으로 201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올해 황해남도 해주에 새로운 빵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7만 달러를 들여 북한에서 빵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지원하고 있는 영국의 대북 지원 단체 북녘 어린이 사랑은 14일 VOA에 공개한 2015 예산 내역 자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7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전년도인 2014년 18만 2천 달러에 비해 절반 이상, 2013년 20만 2천 달러에 비해서 70%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후원자들로부터 미화 약 7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 자금은 모두 빵 제조에 필요한 곡물과 장비를 구입하고 북한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북녘 어린이 사랑은 지난 2006년 2월 함경북도 라진 지역에 처음으로 빵 공장을 세우고 하루 2,500개의 빵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신인 이 단체의 조지리 대표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영상에서 지난 2001년 영국 시민권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Yes, I'm a South Korean man, and I had British citizenships in 2001. It was my first hope to visit to North Korea. 북한에 처음 방문한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북녘 어린이 사랑은 현재 평양과 평안북도 향산군, 함경북도 라선, 황해북도 사리원, 남포, 황해남도 과일군 등 6개 지역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각각 하루 2,5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빵을 구워 유치원과 소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한 명에게 한 달간 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화 6달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국 바나바스 단체와 옥스팜 홍콩 지부, 교회,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는 황해남도 해주시에 7번째 빵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지리 대표는 앞으로 북한 내 더 많은 지역에 빵 공장을 세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es, if we have any good enough fund, we can have 26 bakeries for. 더 많은 자금이 모금되는 대로 북한 내 26개 시군에 추가로 빵 공장을 세우겠다는 설명입니다. 북녘 어린이 사랑은 앞으로 10년간 함경북도 함흥과 평안북도 구성, 평안북도 정주에 추가로 빵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최근 한 항공사 평가 사이트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의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안전도 점수도 내놨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에서 운영되는 항공사 평가 전문 웹사이트 에어라인 레이팅스.com이 지난 6일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항공사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에서 1위는 호주의 퀀타스 항공이 차지했습니다. 퀀타스 항공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꼽혔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고려항공은 7점 만점인 안전도 평가에서 5.5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한항공과 중국의 중화항공 그리고 일본 항공은 안전도 면에서 7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에어라인 레이팅스.com은 정부 감사와 사고 기록, 또 운영 기록과 운영 효율성을 포함한 기준 7가지로 고려항공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평가 회사 측은 고려항공이 유럽연합 지역에서 운항이 금지된 점, 그리고 러시아제 비행기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점수를 깎았습니다. 고려항공은 서비스의 질 면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에어라인 레이팅스.com은 고려항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면서 7점 만점에 2.5점을 매겼습니다. 서비스 평가에서는 기내식이나 승객 편의시설, 인터넷 예약 가능 여부 등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고려항공은 지난해 영국의 한 민간 조사기관에 의해 4년 연속 최악의 항공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고려항공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태국 방콕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탈북민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이 서울 경마공원에서 개업식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푸드트럭은 차량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말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년상회 시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년상회는 토스트와 과천에 있는 서울 경마공원. 평일 낮 한적한 시간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그러니까 차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2대나 들어오면서 개업식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이날의 주인공은 함경도 아짐의 김경빈 씨와 대학생 박영호 씨입니다. 탈북민들은 모두 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뛰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통일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처음 시작했던 1호 트럭이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3호, 4호가 되고 20호 더 나아가서는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정책을 잘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 좀 좋은 정책 많이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통일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빈 씨는 함경도 아짐에 서울에 떴다라는 상호로 떡볶이와 어묵, 함경도식 순대를 판매하고요. 박영호 씨는 청년상회라는 상호로 커피와 빵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사장님으로서 새 시작을 알리는 날인 만큼 설레기도 하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함경도 아짐에 서울에 떴다. 분식점의 김경빈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청양고추 함경도 순대를 하거든요. 예, 매콤한 맛이 있어요. 함경도 순대가. 제가 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앞으로 제가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많이 가르치고 또 잘 배워주고 노력하도록 할게요. 이 사업은 통일부와 마사회, 한자동차 회사, 남북 하나재단이 함께 진행한 건데요. 지난해 9월부터 부지와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15일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통일부의 최진용 사무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를 하고 한국마사회에서 푸드트럭을 위한 영업 입지를 제공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푸드트럭 차량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었고요. 푸드트럭은 탈북민들이 이제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상권 경쟁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덜한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탈북민들이 맞춤형으로 소자본 창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을 통해서 그 푸드트럭 참여자 선정 공모를 했고요. 그 공모에서 신청 들어오신 분들 중에 심사를 해서 사업 계획의 충실성이라든지 음식점 영업 노하우라든지 그런 향후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두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빈 언니 대박 나세요. 첫날인 만큼 음식을 만드는 손길이 더 분주하고요. 모여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맛이 좋죠. 오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지 말고 뭐 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자기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이분들이 뒤를 따라서 2, 3위 창업자들이 성공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탈북민 사장님을 응원하러 온 탈북민들이 많은데요. 그냥 한국 떡볶이는 달콤하고 되게 맵네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사업 선배 이지영 씨는 10명의 하나원 동기들과 함께 왔는데요. 저도 탈북민이고요. 네. 그리고 같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게 한국 온 지 6년 되거든요. 아마 건설업 사업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저분이 아들 3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응원하느라 제가 저희 친구들 지금 10명 데리고 왔어요. 제가 사업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어요. 외래어도 많이 쓰고 거래소 확보도 안 되고 완전 빈주먹으로 맨몸으로 완 상태니까 그게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손잡아주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특히 우리 형사님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탈북민들이 마음 놓고 정착도 되고 모르는 것도 알아가게 되고 배려할 줄도 알고 봉사도 참가하고 너무 이제는 떳떳하게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김경빈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대박 나가지고 우리 탈북자들이 거울이 돼주세요. 하나원을 수료한 지 얼마 안 됐다는 한 탈북민은 이지영 씨와 김경빈 씨 그리고 박영호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희도 뭐 10번째, 20번째 꼭 따라가겠다는 생각 들어요. 우선 자격증부터 취득할 거고요. 열심히 해서 저도 꼭 이렇게 사장님처럼 해볼 거예요. 저는요, 이북에 두부밥이라고 유명하거든요. 그쪽으로 해볼 거예요. 저도. 네네. 축하하시고 오랜 말씀.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통일부의 최진용 사무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푸드트럭이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이제 영업이 잘 되는 좋은 입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지를 발굴해서 탈북민들이 보다 더 이제 맞춤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으나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3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는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1도, 원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4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 남북도와 함경 남북도는 눈이 오다가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오후에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5일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와 관련한 용의자 1명을 사살하고 최소한 2명을 체포했습니다. 전날 자카르타 중심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테러범 5명과 캐나다인 1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숨진 테러범 가운데 1명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15일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자카르타 곳곳에 경찰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가 15일 남부 지역의 아프리카 연합 군기지를 공격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 관리는 VOA에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40명의 케냐군 병사들이 숨지고 나머지 병력은 간신히 기지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 측은 자신들의 공격을 가했다며 케냐군 병사 60여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괴한들이 폭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 4대를 몰고 기지 정문으로 돌진해 터뜨린 뒤 케냐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또 알샤바브가 마을을 장악한 채 지역을 포위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건물 높이 매달아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가 16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차잉잉원 후보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타이완 10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이 후보와 집권 국민당의 주리룬 후보는 15일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6일 비가 예상되고 국민들이 정치 전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투표율은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진당과 국민당은 유세 기간 도중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16일에는 타이완 전역에서 입법위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113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에 550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 해도서에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15일 하이난성 산사시가 올해 민간에서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사시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 7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 등을 한데 묶어 만든 행정구역으로 현재 약 1,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사시는 올해 융싱다오 공항에서 민간 항공기 운항을 시작하고 교통보급선, 부도, 의료시설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를 건설함으로써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7년여에 걸친 개발 끝에 자체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가 빠르면 다음 달 첫 선을 보인다고 미군 성조지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미츠비시 중공업이 제작한 이번 전투기는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오는 3월 일본 방위성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NHK 방송은 전투기 길이가 약 14m, 양쪽 날개 폭이 약 9m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신형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 비행은 일본 중부 아이치현과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가 위치한 기후현 사이 상공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스텔스는 적의 레이더 감지를 피할 수 있는 기술로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15일 또다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라이베리아를 마지막으로 서아프리카 3개국 모두에서 에볼라가 종식됐다던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WHO는 시에라리온에서 이달 초 사망한 여성의 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